우리나라의 주유소에 차를 세우면 그 휘발유 한 방울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펌프에 붙은 가격표만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 순간 그 기름의 약 70%는 지구 반대편 중동의 사막과 바다를 건너 우리의 자동차 탱크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름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상 통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뛰었고 정부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는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길목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세계적으로 질이 낮다고 평가받는 중동의 중지류에 이토록 의존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까워서? 아니면 싸서? 그 이유는 우리 산업의 뼈와 살, 그리고 5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선택의 결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산업의 심장, 정유 공장의 설계 자체가 중동산 중지류를 먹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나 북해의 브렌트유처럼 가볍고 정제하기, 비교적 쉬운 병지류가 있는 반면 중동의 두바이유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지류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점도가 높으며 유황 같은 불순물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이 낮은 기름인 셈이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정유 공장들은 바로 이런 중지류를 정제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에 극도로 예민해진 한국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산유국들은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제안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급받기로 한 원유가 바로 중지류였죠. 우리는 그 공급에 맞추어 대규모의 정유시설, 예를 들어 온산, 여수, 대산의 거대한 공장들을 중지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특정 종류의 곡식만을 가공할 수 있는 대형 제분기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 제분기에 다른 곡식을 넣으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이러한 시설들은 이제 중동의 중지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거대한 몸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기름이 싸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인프라 자체가 그 기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경제적 구조와 에너지 소비 패턴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원유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1만 달러당 소비하는 원유량이 5.63배럴에 이릅니다. 이는 2위인 칠레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대량 소비형 중공업과 제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상품들은 하나같이 기름을 많이 먹는 몸집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도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 공급은 국가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중동은 장기 계약을 통해 그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급처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현물 시장에서 사재기하는 것보다는 비록 특정 지역에 의존한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에게는 더 안전한 선택으로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85%에 달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 즉 경지류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중동 의존도가 59%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유사들은 다시금 안정을 찾아 중동으로 돌아섰습니다. 장기 계약의 유혹은 위기 때 더욱 강력해졌고 결국 2025년 현재 의존도는 69%로 다시 뛰어오르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피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존할 수 있었을까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70년대만 해도 유럽 역시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노르웨이의 북해유,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 북아프리카의 송유관,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까지 공급망을 극적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2026년 현재 유럽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10%대에 불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유럽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더욱 특이한데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주요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것은 주로 중지류입니다. 자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경지류를 수출하면서 자국 정유시설에 맞는 중지류를 수입하는 산업 구조를 갖춘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에서 육로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의존도가 40% 정도로 우리보다 낮은 데다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육상 송유관으로 원유를 끌어오고 막대한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aggressively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중동 기름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대체 경로와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가를 넘어서 왜 우리는 이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답은 우리의 산업 구조, 과거의 인프라 투자 결정, 그리고 위기마다 안정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선택이 쌓여 만든 구조적 함정에 있습니다. 2026년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우리에게 50년 전 오일 쇼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교훈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축유 208일분이 안도감을 주지만 그 비축유 역시 대부분 중동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미래이지만 당장 내일의 공장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석유입니다. 이번 위기가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수입선 다변화 구호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산업 구조 재편, 중지류에 갇힌 정제 인프라의 점진적 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정치적, 경제적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다음 위기, 또 그 다음 위기에서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같은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험한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이유는 그 위험을 계속 감수할 만큼 우리가 다른 선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만든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에너지 안보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항상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일본과 독일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 기술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 없이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도 독일의 엄격한 건축물 단열 기준도 탄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도 단순히 약점을 드러내는 시험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결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법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전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에너지 원단위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철강, 화학, 조선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첨단 ICT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에너지 소비를 극적으로 줄이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기름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양의 기름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 그것이 진정한 탈중동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 인프라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동산 중지류에 최적화된 정유시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연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미국산 경지류, 브라질산 원유, 아프리카산 원유 등 다양한 산지의 원유를 블렌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동이라는 한 우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실질적인 기술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력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궁극적으로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원자력 발전 기술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핵심 축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신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 생산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화석연료 수입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속도와 싸움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극복할 실행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 시민 개개인이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할 때 비로소
호르무즈 해협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값싼 원유를 공급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산업, 유연한 인프라,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위험한 의존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에너지 자립과 안보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같은 위기에 휘둘릴 것인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